세미나가 어떤 주제인지도 잘 모르고 해달라고 그래서 했는데 보기에 따라서 굉장히 무거운 얘기고요. 또 어떻게 보면 아주 상식적인 얘기니까요. 편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언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다고 또 언론이 정부하고 맨날 등집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언론과 권력의 관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치하시는 분 중에서 인류 역사 이래 정치한 사람 중에 언론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손에 넣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자기 손에 넣고 싶어 하죠. 통제의 수단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수단이니까요. 이게. 또 언론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권력에 대한 견제를 하겠다는 본연의 어떤 욕망이 있는가 하면 다른 놓게 보면 또 권력에 빌어붙어서 먹고 사는 것도 또 언론의 아주 안 좋은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양면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과 언론의 관계는 저는 굉장히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안 좋은 얘기가 뭐냐면 그걸 다른 말로 멋있게 포장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 정부는 언론은 절대로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언론하고 참 잘 지내보겠습니다 하는 거는 그게 포장이죠. 또 언론도 우리는 권력하고는 정말 독립되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그 언론은 아마 우리는 정말 정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지도 못합니다. 그게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걸 처음에 저한테 이걸 부탁을 얘기가 왔을 때 지금의 언론 상황이라는 걸 놓고 봤어요. 뭐냐면 가만히 느끼셨겠지만 지난 정부, 그러니까 10년 동안, 한 9년 동안 있었던 보수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인터넷은 특히 더 하겠습니다만 거의 언론하고 정치 권력까지의 그냥 매일 싸움만 했어요. 싸움질을 했어요, 계속. 그러니까 마치 무슨 그 정권에 대한 어떤 그런 무슨 언론의 그 국가에 상당히 동조하는 언론도 있었지만 굉장히 싸움이 많이 났죠. 근데 지금의 상황은 어떠냐면 너무나 평화로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느 언론도 이 정부에 대해서 누구한테 싫은 소리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한 명도 없습니다. 어느 언론도 없어요. 이건 좀 죄송한 얘기, 뒷부분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보수 정권 때 만들어졌던 종합편성 채널도 정말 열심히 하잖아요. 그죠? 정말 너무 열심히 합니다. 아주 내가 봐도 이렇게 열심히 할 수가 없어요. 그 얘기를 좀 저는 궁금했고, 제가 이걸 쓰기 전에 제가 가장 재밌게 본 책이 뭐냐면 한 오래전 책입니다만은 하버드 대학 교수로 하던 레이왕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일도 없었던 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명나라의 영락제가 망할 때 그때를 쓴 책이 역사책입니다. 아주 굉장히 어려운 책인데요. 그걸 제가 아주 지루하게 옛날 대학 때 본 적이 있었고요. 지금도 최근에도 가끔 보는데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가 뭐냐면 영락제가 몰망하던 시기에 예를 들면 스페인의 무적한 대가 네덜란드 함대한테 지고요. 영국 대영 제국이 시작되고 이런 시기입니다. 신대륙이 이제 막 이주하고 이럴 때인데 명나라는 아무 일도 없다가 망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평온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너무나 평온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아닌가 이 생각이 들고. 그런데 거기 제가 이게 페이지가 같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여기 있는 커트된 교수들의 이분들 있어요. 아마 보시면 다 좌파 교수입니다. 이분들이 보수 정권에서 얼마나 언론을 장악 통제하려고 했는 비판했던 글들을 가지고 제가 코트에 쓴 겁니다. 한번 거꾸로 역으로 놓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정권의 협정을 그래서 그러면 지금의 언론이 왜 이렇게 잘할까? 정부 입장에서 볼 때 너무나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고 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의 특징은 뭐냐면 노무현 정부가 언론을 굉장히 장악하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거의 오랫동안 보수 정권이 있다가 김대중 정부는 사실은 언론에 대해서 별로 건드리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이따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제 처음으로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받았는데 언론에 아무 친화력이 없는 거예요. 자기하고 가까운. 더군다나 유일하게 김대중 정부하고 친했던 언론이 동아일보였는데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마지막 날 DJP 합작을 할 때
동아일보에게만 안 알렸거든요. 그래서 동아일보가 확 돌아선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동아일보조차도 이제 별로 그 정권에 우호적이지 않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김대중 정부는 친화를 가시려고 애를 썼어요. 상당히. 그러다 보니까 개혁이란 말 쓰기 싫어했고 이른바 언론의 자율성이란 말만 계속 강조를 했어요. 물론 김대중 정부도 꼭 그렇게만 한 건 아닙니다. 방송 같은 건 좀 다른 면이 있는데요. 근데 노무현 정부는 달랐죠. 이제 완전히 언론을 자기의 편으로 만들고 싶었고 그런 의지가 강했는데 이따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했던 것들이 결국 실패했어요. 끝까지 결국 정권 말기에 가서 다 등을 돌려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결국 자기네들은 정권을 넘겨진 이유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는 제가 볼 때는 지난 한 10년 동안 거의 10년 가까이를 굉장히 열심히 연구한 거예요. 우리가 집권을 하면 이 언론을 어떻게 통제하는 게 국민들한테 욕도 안 먹고 정말 우리가 완벽하게 이거를 우리가 친화력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거 뭐 제 말이 100%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래서 그거를 한번 지난 정권별로 한번 제가 했는데 이게 특징이 뭐냐면 거기 그 그림을 제가 표를 처음에 그려놓은데 이게 제가 그린 거 아닙니다. 조항재 교수가 그려놓은 거예요. 조항재 교수는 뭐 우리 저쪽 진보 쪽에는 아주 상당히 유명한 교수인데요. 거기 보면 공식적이고 외적인 언론 통제가 가장 원시적인 통제입니다. 겉으로 드러나고 언론사 밖에 있는 국가 권력이나 뭐 이런 것들이 통제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이게 어디로 가냐면 점점 좋은 방법으로 가는 거는 이렇게 하나는 공식적이면서 내적인 관계, 그러니까 자율규제 형태로, 그러니까 그 어떤 자율적인 어떤 사업자들 간의 협약 형태로 가는 거예요. 자율규제. 그 다음에 비공식적으로 외적으로 가는 거는 이제 뭐 또 그런 어떤 자율규제 형태를 이렇게 두 가지로 돌아서 가장 좋은 거는 마지막에 제일 끝이라는 거예요. 우측 하단에 있는 내적 비공식적인데 첫째 내 비공식적인 게 뭐냐면 겉으로 드러나진 않잖아요. 아무런 뭐 근거가 없잖아요. 뭐 언론법을 바꾼 것도 아니고 국가가 직접 나서서 해본 적도 없고 지금 그런 거 아니겠어요? 국가가 지금 언론에 대해서 아무것도 공식적으로 행위를 한 게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나 자율적이라고 생각이 들 수 있고 또 하나는 내적이라는 얘기는 스스로 알아서 한다는데 뭐 너무나 좋은 거잖아요 이런 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조항재 교수가 이 논문은 과거에 두 정부가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했으면 그 정부가 망하지 않았죠. 제가 볼 때. 이렇게 못한 거죠. 제가 볼 때 이렇게 했어야 돼요. 정말 언론을 갖고 싶은. 근데 정말 바보처럼 이따 얘기하겠지만 바보처럼 했죠. 제가 볼 때는. 자, 그래서 제가 김대중 정부는 뭐 어디다 얘기하면 김대중 정부의 가장 나쁜 점은 뭐냐면 김대중 정부의 언론 정책의 가장 치적이라고 얘기하는 게 방송위원회입니다. 그 정부기관 공보처가 돼 있던 그 정부 방송 규제기관을 방송위원회라는 민간기구로 넘겼어요. 물론 지금 이게 방송통신위원회로 했지만 근데 이 방송위원회가 해놓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공영방송 이사들을 자기네들끼리 여야가 방송위원회 나눠먹듯이 나눠먹은 거예요. 그게 처음 생긴 겁니다. 이때 여야가 나눠먹는 거라.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의 방송통신위원회나 그런 정부도 그거 그대로 따르고 있잖아요. 지금도 이 정부도 따르고 있고, 그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지형화를 시켜놓은 거예요. 공영방송. 물론 뭐 그 전에 여당이 다 먹는 시절에는 더 심각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게 정치판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져갔다. 제가 볼 때. 그걸 뭐 간단하게만 모르겠습니다. 근데 노무현 정부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는 사실은 좀 그냥 몇 사람의 자기들의 그 개인적으로 친화력이 있는 사람들을 언론계에서 포스트를 차지해서 그걸 가지고 유지하고 싶어 했고요. 또 뭐 좀 여기서 뭐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뭐합니다만 그 당시 문화장관, 뭐 언론을 책임졌던 문화장관이 상당히 개인적인 친화력을 가지고 언론사들을 많이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뭐 밤새도록 폭탄주 먹고 뭐 이래가지고 한 그런 게 있는데 노무현 정부는 아예 처음부터 언론 기조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여기 나와 있는 원영진 교수가 얘기를 하죠. 이 원영진 교수는 알겠지만 그쪽 정부에 상당히 가까운 분인데 이분도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했다, 통제하려고 노력했다라고 자기 논문에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뭐 노무현 정부라고 하는 부분에 제가 네 가지의 그 특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째가 신문법이었죠. 이 신문법은요, 아시겠지만 신문법을 하기 전에 처음에는 뭐부터 했냐면 신문사의 세무조사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사주들 몇 명 재판을 넘기고요. 뭐 여러 가지 했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안 되니까 탄핵이 일어나니까 이제는 신문법 개정으로 들어가죠. 근데 그 신문법은 정말 바보짓을 한 거예요. 여기도 노무현 정부 왜 법을 개정했기 때문에 신문법을 개정한다는 얘기는 신문은 법을 점점 없어지는, 인허가제가 없어지고 신문에 대한 규제는 없어진 게 세계적인 추세인데
신문법을 개정해버렸기 때문에 언론을 통제하려고 하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었죠. 공식적인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볼 때는 스스로 이제 자기네들이 이게 잘못됐다 생각했던 것 같고, 결론적으로 그런 효력이 있었느냐. 그때 만든 신문법은 딱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정확히 뭐냐면 조선동아중앙의 메이저 신문의 시장 점유율을 줄이는 거였어요. 근데 시장 점유율을 줄일 수가 없었어요, 결론적으로. 왜냐하면 신문의 범주가 뭐 조선동아중앙만 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전국 신문으로 비율을 정하다 보니까 조선동아가 아무리 해도 20%를 넘어가진 않아요. 전국에 신문이 한두 개가 아니고 수천 개의 신문이 있잖아요. 지방신문까지 하면.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효과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정권 말기에 위헌 판정을 받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아니구나 싶었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하나 있었던 것 같고요. 방송은 어떻게 했냐면요. 아시겠지만 방송은 이제 처음에 사장만 바꾸면 될 줄 알았어요. 김대중 정부처럼 박헌상 사장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사실. 뭐 그분의 절대적인 카리스마를 가지고 이제 운영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정현주 사장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조직을 통째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중간 그 간부급 조직들이 아주 견고하게 수직적 계열화가 돼 있으니까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만든 게 팀제입니다. 팀제를 해서 이른바 수직적 직급제를 폐지하고 팀이 어떤 때 많은데 심지어는 한 팀에 200명이 넘는 조직까지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국장이 아닌 나머지 부장부터 말단 직원까지는 돌아가면서 팀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참 재밌는 일이에요. 그걸 정현주 사장이 만들어 놓고 굉장히 큰 성과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이제 그 고위급, 부장급 정도로 돼 있는 고위급 간부들은 일을 줄 수가 없잖아요. 이미 데스크에서 손을 놓은 지가 오래됐는데, 제작 파트에서는. 그럼 이 사람들은 전부 어디냐면 저 사무실 창가 쪽에 앉혀놨거든요. 무슨 심의위원, 제작위원 이런 거로. 그게 정현주 사장 스스로가 인터뷰 때 만든 창가적이란 말입니다. 왜 안 나가는지 모르겠다. 월급 받고 버틴다 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KBS가 이른바 경영이 반방하다. 이 사람들 월급 많이 주고 놀고 있으니까. 이게 스스로 자기가 밝힌 거예요. 자기네들 인터뷰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때부터 KBS가 이게 방만한 조직이다가 이제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사장 입으로 나온 얘기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뻑수를 둔 거죠. 우리 얘기하면 좀 뻑수를 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그 조직을 바꾸려고 했는데, 물론 정권이 바뀌고 나서 이 팀제는 없어졌죠. 다시 원위치 수직적 계열로 갔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수직적 팀제와 더불어 한 게 뭐냐면, 그러면 내부에 자기네들의 그 소위 말하는 그 실무 인력이 많지 않으니까 자기 편이 외부에서 수요를 하죠. 수요를 합니다. 그게 경력직 직원을 왕창 뽑았죠. 그게 이제 말지, 한겨레 신문, 시사저널 출신들을 뽑아서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KBS의 제2노조, 이른바 본부노조의 핵심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게 사원행동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KBS는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조직을 완전히 장악했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이 사람들이 외부에서 왔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조직을 계속 유지할 힘이 있지 않죠. 이 사람들이 병성사 캐리어가 많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마 좀 문제가 됐던 것 같고요. 이거를 이제 자기네들 스스로는 그쪽의 학자들이 평가하기는 느슨한 조합주의였다. 그러니까 조합주의라는 게 노조하고 국가가 결탁하는 건데, 이게 느슨한 형태의 조합주의였단 말이에요. 그럼 조합주의의 특징은 뭐냐면 서로가 빠타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요. 빠타제를 좀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우리나라 이걸 학자들이 이제 저쪽 좌파적 진보적 학자들이 많이 얘기하는 건데, 후견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언론사를 국가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면서 후견이 되면서 언론은 국가에 대한 통제를 해주는 방식, 충성을 해주는 거, 이게 이제 후견주의인데 우리나라 이게 강했죠,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정권을 잡으면 그렇게 반대했던 야당이 여당이 되면 수신료를 올려주자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 자기가 회사를 장악했으니까. 회사를 장악하는 순간 수신료. 근데 야당 되는 순간 반대야. 왜? 조직이 우리 편이 아니잖아요. 이게 정치적 후견주의입니다. 이게 전형적인 우리나라의 수신료 인상이 이걸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게 느슨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취재 지원 시스템은 제가 얘기 안 했으면 적금 말기 했던 그 대법받기, 기자실 없애버리고 하여간 이런 거 했잖아요. 이런 걸 했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한테 노골적으로 언론을 통제하고 제어하려고 한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정권을 다시 받은 보수 정권 어땠냐? 제가 거기 순진한 기계론 쪽 오르라고 했잖아요, 제가. 왜? 사장만 바뀌면 KBS가 다 자기 편이 되는 줄 알았어요. 이사 몇 명만 넣으면. 절대로 그럴 일은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왜 그러냐? 제가 지금 사실 저쪽 진보 진영의 논문들이 이쪽에 많이 나오는데 계속 나와요.
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언론 통제에 관한 뭐 분석 논문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구동성 완벽하게 통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완벽하게 통과가 됐으면 망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까 얘기 드려요. 저는 그 실효성에 대해서 대단히 의문이에요. 사장하고 이사진하고 경영진만 바뀌었지 제가 볼 때는 밑에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아예 제대로 작동된 시스템이 별로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아시겠지만 박근혜 정부 내내도 저 좌파 방송들 계속 나갔어요. 프로그램들. 사장도 모르게 몰래 나간 것도 있어요. 방송이. 사장도 결제가 안 되게 나가요. 그러니까 그런 게 나갔는데요. 뭐.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이게 언론 통제가 됐는지 그러니까 굉장히 순진했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볼 땐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의 기계론적 이 순환에 빠져버린 게 뭐냐면 종편이에요. 종합편성 채널이요. 처음에 그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선거 공약은 뭐냐면 다양성과 선택이었어요. 언론 산업 활성화. 그런데 그러면 종편을 했을 때 이게 뭐 대기업도 들어오고 뭔가 돈이 있는 친구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불행히도 대기업들은 다 안 들어온다고 그랬거든요. 왜? 그거 들어갔다가 우리 기업 망합니다 하는 거였다. 그러니까 전부 들어온 게 죄송합니다. 신문사만 들어왔잖아요. 신문사만 들어왔기 때문에 신문사는 아까 얘기한 대로 본질적으로 한국의 언론사는 몇십 년 동안 해방 이후에 후견인적 시스템으로 성장한 언론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정권에 있을 그 정권이 있을 때는 충성하지만 그 정권이 딴 데로 넘어간다 그러면 말년에 싹 바뀌게 돼 있는 거죠. 힘 있는 쪽에 가서 붙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다 이렇게 늘어놓으면 우리가 뭐 영원히 이제 우리에게 로열티가 있겠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거기서부터 미스테이크가 온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근데 이거는 자세히 얘기하면 좀 그렇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미스테이크가 인터넷 언론법이죠. 인터넷 신문법. 이건 완전히 인터넷하고 전쟁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럼 당연히 아까 뭐 일주일에 하던데 인터넷이라는 게 제가 지금 여기서 아까 저 들어오기 전에 커피를 마시는데 지금 방송통신의 인터넷진흥과 국장하고 과장하고 제가 인사를 하더라고요. 와서 뭐 여기 오늘 세미나가 많다고. 드루킹 때문에 많대요. 오늘 뭐 3번이나 있답니다. 그래서 차를 한잔하면서 얘기했더니 죽겠다는 거예요. 인터넷진흥과 아주 요즘 일도 많고 죽겠다 그래서 내가. 인터넷은 두 가지 특성이 있다. 원래 그런 일을 하라고 만들어진 게 인터넷이고 아무나 아무 소리 하라고 만들어진 게 인터넷이고 거기서 누가 하지 말라고 할 수 없는 거고 또 인터넷을 규제하려고 하는 순간 그거는 더 새로운 스킬이 등장하게 돼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냥 가만 놔두는 게 제일 낫다 그랬거든요. 그냥 농담 비슷하게 했습니다. 제가. 근데 사실은 근데 인터넷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문법, 인터넷 언론법 그거 시행령 고치고 나서 그게 효과가 있습니까? 한 1000몇 개 정도를 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준을 강화시켜서. 인터넷 신문은요. 등록제도 아니고 허가제도 아니고 지 마음대로입니다. 오늘 문 닫으면 내일 들어오면 돼요. 그것이 무슨 진출이 제한이 없는 신문 언론사를 뭐 기준을 강화하고 몇 명 하라고 그러고 뭐 상설 종사자를 4명에서 5명 이상으로 해라 이런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조사할 수도 없고요.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 공무원이 그거 다니면서 다 조사가 되겠어요. 안 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에 통제를 준다는 인식만 줬지 실제로 아무 효과 못 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내가 볼 때 그러고. 그런데 이제 현 정부는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확실하게 가죠. 첫째, 공영방송. 지난번에 느슨한 자기 표현의 종사자들을 갖다 적당히 조직 개편을 통해서 넣었는데 그거보다 사장서부터 모든 조직 자체를 자기하고 확실하게 조합주의적으로 딱 뭉칠 수 있는 조직이 그 방송을 장악하면 되죠. 뭐 당연하죠. 노동조합이죠. 뭐.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은 참 웃기는 게 제가 여기 계신 분들한테 여기 뭐 이제 보수적인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저 야당이 내놨다, 지금 여당이 야당실에 내놓은 방송법 개정안. 그죠? 뭐, 이사수 적당히 나누고, 야당 좀 늘리고, 특별다수제 해가지고 사장을 여야가 뭐, 합의해서 하자. 이거 아니에요? 그거 무지하게 반대했잖아요. 자유한국당. 뭐, 죽어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야당 시절에. 여당은 하겠다고 발의해놓고요. 그죠? 지금 서로 반대잖아요. 완전히. 완전히 돌아섰잖아요. 왜 그러느냐?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그 특별법 발의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장을 새로 임명할 줄 알았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선거 때도 안 하잖아요. 바로 옛날에 자기네들이 잘못됐던 법 가지고 지금 사장 바꿔치기 한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왜? 급하죠. 조직을 통째로 내가 지금 해야 돼. 그 법으로 하게 되면은 완벽한 조합주의가 될 수가 없죠. 왜? 지금 새로 만든 법에 의하면 여야가 이사를 직접 추천합니다. 지금은 여야가 사실상 형식적으로는 내부적으로는 추천하지만 형식 논의는 추천이 아니에요. 그잖아요. 각자 지원하는 겁니다.
물론 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알아서 조정을 하니 여야가 많지만 지금 새 법은 여야가 직접 그냥 추천하게 돼 있어요. 우린 정당. 그러면 거기 올라온 우리 차기현 이사님 3번이나 하셨는데 정당 추천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정당에 반대되는 얘기 못합니다. 이사회에서. 추천을 직접 받았는데 내가. 그죠?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아예 그런 국회하고 똑같은 사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제가 볼 때는. 근데 그렇게 하자고 법을 만들어서 그나마 그것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정말 정치적으로 안법이지만 그것도 안 한다는 거. 그 법 필요 없고. 왜? 그 법이 되고 나면 사장을 여야가 합의 봐야 됩니다. 그죠? 특별다수가 되면 3분의 2 받아야 되니까요. 그럼 여야가 이사들끼리 합의 봐. 이거 아니죠. 실제로 뭐 여야 영수회담에서 받아야죠. 그죠? 다른 거하고 빠타하겠죠. 중요한 정치적 법안하고. 그죠? 그래서 사장 합의하겠죠. 그러면 만약에 이 지금 보수 야당이 아무리 마음이 좋아도 노조위원장 출신을 해주겠습니까? 여야 합의로? 안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일단 빨리 사장부터 바꿔쳐야죠. 빨리 노조위원장 출신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완벽하게 장악을 했고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여기서 노조위원장이 그러면 지금 언론노조라고 하는 KBS의 본부노조, MBC 본부노조는 언론노조 산하기관입니다. 제가 그 그림을 그려놨는데 제가 그린 겁니다. 제가 그린 건데요. 제가 이게 논문을 발표했던 게 있어요. 몇 년 전에. 한 2년 전에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했는데 보시다시피 언론노조는요. 우리나라 언론노조의 거기에 그 강령이나 이런 걸 보면요. 정치활동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노동조합법에 정치활동을 주 임무로 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언론노조는 기본적으로 그 안에 강령에 정치활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왜? 뭐 진보적인 정당이나 단체와 뭐 연대하여 정치 투쟁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뒤에 저거 써놓은 거 보시면 압니다. 거기 보면 조합의 강령을 한번 보실까요? 정치활동 거기 보면 정치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언론노조에 정치위원회를 보시면 그렇죠? 거기 보시면 노동자의 정치 세력 감히 진보 정당 활동 관련 교육 선전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활동이 돼 있어요. 아예. 그런데 거기 그러다 보니까 실제 활동도 굉장히 정치 활동을 많이 했어요. 여기 그 예를 들어놨습니다만 통합진보당과 정치연대를 한 적도 있고 아예 공식 협약을 맺기도 했고 야당의 공천위원으로 노조위원장이 들어간 적도 있고 언론노조위원장이 들어간 적도 있고 뭐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노조는 그럼 뭐냐? 언론노조는 민주노총 산하입니다. 민주노총은 아예 정치기구예요. 거기 보시다시피. 그러면 KBS의 공정성이라든지 KBS의 독립성을 얘기하면 그거를 지금 거기를 하고 있는 기구가 정치적인 선서는 안 되는 거죠. 뭐 어느 편이 됐든 간에. 그잖아요. 형식 논리로. 그런데 이제 아예 그거를 표방하는 그렇죠. 노조위원장 출신 그 노조 출신의 위원장에서 사장이 된 거예요. 뭐 간부진도 아마 뭐 일일이 제가 확인 안 했습니다만 대부분 그쪽으로 바뀌었겠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공영방송을 우리가 그냥 상식 교과서 같이 뭐 그냥 정치적 독립성이 없다 이런 정도로 떠나서 이렇게 완벽하게 위 기구부터 아래까지를 조직 전체를 정권과 친화력을 가져가는 아주 강력한 조합주의 방식으로 옮겨간 거죠. 제가 볼 때는. 이게 왜 정권을 시작하자마자 했겠어요.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 왜냐하면 명분이 없었잖아요. 자기네들이 야당 시절에 그렇게 하지 말자고 그랬던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는 거 보고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 후견주의적 거래가 작용할 거고 제가 볼 때 지금 장악했기 때문에 내년에 KBS, MBC, KBS의 제1대 사업은 수십 년 이상일 겁니다. 제가 볼 때. 뭐 그건 100%죠. 그리고 이제 중간 광고 유일하게 못하고 있는데 아마 중간 광고 풀어줄 거고요. 제가 볼 때는 100% 풀어줄 겁니다. 뭐 이건 제가 그냥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합편성 채널. 아까 얘기했잖아요. 종합편성 채널은요. 이것도 학자들이 얘기한 거더라고요. 저쪽 학자들이 정치 병행성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권력이든지 정치에 대한 권력에 대해서 항상 자기네들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우리나라 이 후진국의 언론들의 특징. 그러니까 종합편성 채널 입장에서 볼 때는 딱 제가 이거 그냥 거기 뭐 주도 달았습니다만 정권 딱 새 정부 들어서고 나서 많은 사람들한테 제가 들은 얘기는 종편 손 보겠다는 거였어요. 뭐냐면 그래서 작년도 재승인 정권 바로 넘어가기 전에 재승인 심사 받았던 때 그 당시는 이제 이미 정권이 넘어간다고 했기 때문에 봄에 그 재승인 심사에서 굉장히 까다롭게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유일한 게 뭐냐 앞으로 2번 이상 공정성 걸리면은 문 닫아버리겠다는 거였어요. 그렇게 조건을 걸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 겁먹죠. 이 정권 넘어가는 건 뻔한데 그러면 문 닫게 하겠다는데 어떡하겠어요.
열심히 해야죠. 그죠?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였냐면 MBN 같은 경우는 아예 점수 미달이었거든요. 점수 미달이니까 점수 미달인데 어떻게 오케이 받았냐? 좋다, 그래 한번 보자. 그러면 이렇게 강하게 제재받은 언론 종편이 훨씬 더 굉장히 열심히 하잖아요, 요즘. 그잖아요. 열심히 안 할 수가 없죠. 그럼 왜 그러느냐? 옛날 우리가 노무현 정부 때 신문사들은 싸웠어요. 조중동. 왜 싸웠냐? 신문사는 허가제가 아니거든요. 정부 허가가 아니잖아요. 재성이 이런 거 없어요. 등록제 아닙니까? 그리고 나가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그걸,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이래서 이게 셀프 라이선싱이라고 하는 게 요즘 이게 뭐 상당히 많이 학문적으로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셀프 라이선싱이라는 게 뭐냐? 스스로 자기 스스로 검열하는 거예요. 그럼 셀프 라이선싱의 조건이 뭐냐면 거기 달았지만 예상되는 위협입니다. 예상되는 위협. 예상되는 위협이 있을 때 셀프 센서링을 하게 되죠, 사람이. 그렇잖아요. 선생한테 맞을 것 같으면 미리 기잖아요. 그죠? 그렇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종합편성 채널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히 예상되는 위험이 뻔하잖아요. 그럼 뭐겠어요? 다음 종편입니다. 그럼 심사제도가 공정하냐? 저도 들어가 봐서 압니다. 이 심사. 공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방송 분야하고 시청자 분야는 여야가 나눠서 심사위원을 추천해요. 왜냐하면 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여야가 분배가 돼 있기 때문에. 근데 회계, 법률, 기술 분야는 여당에서 다 가져요. 그리고 심사위원이 한 10명 이상, 10명 가까이 들어오는데, 10명 정도 들어오는데, 실제 야당에 들어오는 사람은 두세 밖에 없어요. 기술 회계는 다 여당에서 추천하거든요. 그나마 변호사는 야당에서 추천해요. 한 명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나눠서 들어오기 때문에, 두씩 들어오면. 그러면요, 그러면 회계사는 회계만 심사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모든 점수 다 심사합니다. 그러면 이게 떨어지는 게 이상한 겁니다. 무슨 지 아시겠죠? 떨어지는 게. 그렇다는 얘기는 역설로 보면 맘만 먹으면 떨어질 수 있다는 됩니다. 그죠? 떨어지는 게 이상했다면, 정권 친화적인 종편에 대해서 떨어지는 게 이상했다면, 정권의 비판적인 통사는 지금 제도에 의하면 떨어뜨리는 거 다 얼마나 쉬운 일이에요. 이게 내가 볼 때는 보이는 위협, 자기 검열로 가는 것 같아요. 그거 왜 그러냐? 종편은 그거 말고도, 그러면 사회적 여론이 있으니까 정말 문 닫게 하겠냐? 또 있어요. 종편은 권리 규제 산업이거든요. 종편은 규제 왜냐? 지금 종편이 먹고 사는 가장 큰 주요한 무기가 뭐냐? 의무재송신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의무재송신을 빼가지고 의무 안 하겠다, 플랫폼 빼버리겠다. 마음대로 니들이 경쟁력 없으면 빠져나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엄청난 플랫폼과의 그 거래 비용이 들어가요. 종편이. 그러면 지금도 가뜩이나 경제적으로 경영상으로 어려운데 그 비용 감당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 정부가 얼마든지 종합편성에 대해서는 이른바 예견된 치명적인 위협이 있을 때 있는 거죠. 누구나 다 생각하는 거죠. 그럼 못하겠어요. 자,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거기 표를 그려놨고요. 제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결론에서 제가 쓴 것처럼 강압적 회계성보다 더 무서운 거는 저는 자발적 회계성이라고 봅니다. 지금 상황은 자발적 회계성이라고 보고, 그 자발적 회계성이 지금 정권을 갖고 있는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너무나 이게 상당히 좋은 관계 아니냐, 그렇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언론하고 우리 안 싸우잖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언론하고는, 국가하고 언론의 관계는 싸우다가 또 아니다가 뭐 이런 게 계속 지속돼야지만 사회에 대한 균형이 유지가 되는 건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걸 개선하는 방법이 뭘까? 뭐 저도 사실 답이 없습니다. 솔직히 이게 답이 있으면 뭐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겠죠. 근데 제가 볼 때 일단 정치 지형화되어 있는 언론을 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보수나 자유주의 진영에서 가장 큰 특징의 언론의 이 언론을 바라보는 시각은 사실은 정치적 요소를 많이 줄이는 거거든요. 정치적 요소를 자꾸 줄이고 가급적이면 다른 요소를 많이 늘려놓는 건데, 제가 볼 때 이 정부는, 제가 볼 땐 뭐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지만 언론의 정치적 요소가 너무 많아질 거예요. 훨씬 더 정치화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과연 그렇게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거기 결론에 대해서는 제가 좀 난입하고, 제가 볼 때는 좀 한마디만 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제일 끝에 썼는데요. 그러면 왜 이게 종편이나 지상파 방송이나 뭐 이런 걸 내가 이렇게 장악하고 싶어 할까? 한편 생각해 봤어요. 저게 효과가 있을까? 저걸 장악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종합편성 채널을 만들어서 보수 정권이 10년 동안 재미를 봤다고 하는데 좀 죄송합니다. 종합편성 채널의 기본 시청자가 55세 이상이에요. 그 이하 분들은 안 봅니다. 아예. 55세 이상은요. 굳이 거기다 대고 이 정부 그 당시 보수 정부 자랑 안 해도 다 표 찍어줘요. 거기 열심히 선거 거기다 대고 열심히 뭐 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그 55세가 지금 점점 세대가 점점 이게 바뀌면서 지금은 60세로 넘어가는 중입니다. 그러면 그 세대들은 지금 어디에 주력이 지금 선거에 영향을 주느냐? 인터넷으로 모바일로 다 내려간 거예요 지금. 그죠? 사실은 이게 KBS에서 제일 평균 시청률이 제일 높은 방송이 뭔지 모르시죠 여러분들? 혹시 아세요? KBS 제일 높은 시청이 가요 무대입니다. 가요 무대가 넘버원이에요. 전체 평균 시청률이. 그러니까 옛날에 가요 무대 PD하라고 그러면 이제 나 그만두라고 그랬는데요. 지금은 좋아합니다. 시청률이 제일 높잖아요, PD가. 그러면 가요 무대는 70세가 평균입니다. 그거 보시는 분들. 그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제가 여기 썼어요. 이게 정치인들만 올드보이인 거 아닌가. 왜 이걸 장악하려고 애를 쓸까? 저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좀 정치인들의 각성이 더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